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이 시간에 이어온 민심 토론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전 의원 자리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설 민심에 대한 얘기 먼저 하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두 분 설 연휴 기간 친지들, 가족들 만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으셨을까요? 뭐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네. 그런 의견들이 좀 있고요. 예. 여전히 그와 반대로는 말하자면 민주당이 낸 법안에 대한 네. 반대하는 목소리 가족 내에서 네. 너무 강경하다라든지 네네.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조금 당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에 제가 하는 이렇게 범위 가족과 내에서는 친지분들.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갔던 것 같습니다. 이용호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예. 여야 싸우는 거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다. 요즘에는 뭐 예. TV를 아예 안 본다. 라디오 안 듣는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네. TV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겠다. 라디오는 들어주셔서 감사하네요.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가장 화제가 되는 것들은 예. 아무래도 AI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AI가 세상을 급속히 바꾸는데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왔지만 도대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런 걱정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민심 밥상 민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실 예전에는 명절 때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네.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조금 바뀐 것도 같아요. 네. 지금 설 연휴 시작 전에 청와대에서 사실 카드 뉴스로 이 대통령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또 만들어서 제작을 했는데 한 만 8개월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그 성과를 본다면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은 어쨌든 그 탄핵 국면에서 왔기 때문에 인수위 없는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당선 이후에 바로 출발. 뭐 한 것은 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빠르게 좀 안착되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네. 아직도 청와대 안에서도 윤석열 정부 때 임명했던 사람들 다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아직도 뭐 어수선한 측면은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어렵사리 통상 문제 특히 이제 아주 변덕스러운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하나하나 뭐 완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네. 좀 안정돼 찾아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지지율이 나타내고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뭐 대통령이 사실은 솔직히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대통령 중에 한 명이셨는데 비호감도가 상당수 낮아지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 그것이 부울경뿐만 아니라 TK까지도 좀 스며들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내림세는 아니고 오히려 살짝 더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당 지지율보다 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이런 지지율의 어떤 견고한 그 유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주가에서 나타나듯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경제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이재명 대통령이 참 운이 좋다. 조금 전에도 AI를 말씀드렸지만 1년 전만 해도 지금 AI가 이렇게 개화를 해서 반도체가 이렇게 호황을 맞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네. 그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매우 낮은 상태여서 그렇죠. 1년 전 삼성전자 그렇죠. 망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무려 뭐 3배 이상이 오른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참 이재명 대통령이 운이 좋다. 네. 또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 압박을 하고 그랬지만 그 위에 뭐 또 한국의 조선의 SOS를 취하면서 조선 주가도 올랐고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야당 복이 있다. 네, 저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복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야당 복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예.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죠. SNS를 통해서 이 부동산 관련한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어요. 어제도 보면 만화까지 지금 링크를 해가지고 또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 SNS를 통한 메시지도 일종의 뭐 소통의 한 방식이긴 합니다만 네. 특정 주제를 갖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뭔가 그래도 의도가 또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게 하나의 그 전략적 소통의 일환이다. 그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 레지티머시라고 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인데요. 네.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정부나 대통령의 명령 어떤 방향을 순응하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현재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고 지금 시점에서는 제도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왜 이렇게 부동산이 폭등했는가에 대하여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그렇군요. 서민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감정적으로 어루만져 줄 줄 알고 또 그런 어떤 지지율의 힘과 일관성을 통해서 시장이 일정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네. 처음에는 대통령 말씀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정부가 하면 또 시장은 그게 순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뒤이어서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정책의 성공을 말할 수는 없지만 박탈감에 빠진 국민을 어루만질 줄은 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됐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를 준다는 의미에서 절반의 성공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가 어제는 불효자는 옵니다로 다 주택자 6채를 갖고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격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내고 반론을 했는데 지금 거꾸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술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는 사실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입니다. 실제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라고 하는 게 강남 3구하고 한강변 주변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네. 지방 내려가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서울의 강북 지역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안 되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을 잡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 이 현 정부가 지금 취하는 강경 드라이브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매물을 압박하는 그런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덜컥 물어가지고 마치 다주택자를 우리가 옹호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가는 것은 전략적으로는 오히려 미스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현 정부 여당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다주택자들을 압박을 해서 뭔가 승부를 보겠다는 식으로 SNS를 계속 날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이게 가격이 낮추는 가장 핵심인가? 부동산 정책을 끌어가는데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강남 3구에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을 보면 제주도에 많이 갖고 있고 이렇게 세컨하우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걸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국민적 반감 그러니까 비주택자들, 무주택자들 그리고 1주택자들을 상대로 한 어떤 그 정치 공학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전략적으로 잘못 선택했고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혹이다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여야가 공방을 해야지 단순하게 이렇게 막 이 어떤 감정전으로 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산적이지는 않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사실 연휴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오찬에 장동혁 대표하고 정청래 대표를 초청을 했는데 1시간 전에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만약에 오찬이 성사됐더라면 지금하고 또 분위기가 다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야당 내에서도 가서 할 말을 하고 왔어야 된다는 여론도 꽤 높더라고요. 왜 본인한테 온 기회를
그렇게 망신을 하느냐, 스스로 문 닫아 버리냐. 예, 예. 그리고 또 처음부터 못 간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1시간 전에 얘기해서 네. 예의가 있니 없니 이런 네네. 얘기까지 네네. 들었다는 것은 아쉽고요. 오히려 네. 우리도 실제적으로 보면 장동익 대표도 개인적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당내 개파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게 자기의 그 강력한 어떤 반발력을 얘기하든 네. 아니면 타협 정책의 하나의 핵이 되든 네네. 그런 선택을 통해서 도움이 됐을 텐데 스스로 그걸 고립됐고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현재 공급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적인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급 정책이 얘기한다 현실화되려면, 하더라도 네. 10년이나 있어야 시간이 되는 걸리니까. 것이라면 네. 그건 안 되더라도 다주택자라도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보면 장동익 대표가 6채만 있다면 부르자를 웁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부모가 갖고 계시는 그 집 한 채는 유지하더라도 나머지 4채는 왜 안 파냐. 이런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장동익 대표도 네네. 그럼 나 내 집하고 부모님 집 그거는 놔놓고 나머지는 나 처분하겠다. 그리고 맞짱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 6채는 보유한 채 우리 부모님에게 대해서 왜 공격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공공하다. 그런 공격적인 어떤 그 감춰지는 의도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법개혁안에 대한 일방적인 그 법사위 통과에 반발을 해서 지금 오찬을 안 갔잖아요, 이 의원님. 근데 네. 이걸 실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 이제 야당으로 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네. 처음에는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가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듣고 안 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면 가는 대로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나름대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고요. 예. 이걸 가지고 뒤늦게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또 갔으면 또 나중에 뭐로 갔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그런 건 좀 평가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네.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네.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를 초청을 할 정도의 협치의 생각이 있었다면 장동혁 대표가 8일간 단식할 때 정무수석이라도 보내서 위로를 했어야죠. 그때 외면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루 전날 초청해가지고 거기에 뭐 정청래 대표와 상당히 뭐 갈등이 있었잖아요. 합당 문제 가지고 이런 것들 둘이 만나기는 좀 뻘쭘하니까 장동혁 대표를 낀 거 아니냐 네. 그런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 갔으면 가서 야당의 입장 예를 들면 통일교에 대한 특검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공천 헌금 특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텐데 거기 얘기하면 답변 뻔하잖아요. 네. 두 분이 알아서 잘 하십시오 이럴 텐데 네. 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진 찍고 또 밥 먹고 오는 것인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앞두고 그냥 본인의 어떤 정치적으로 협치를 잘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리에 들러리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안 간 것이고요. 이분 갖고 저는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잘했다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장동혁 대표 6채, 집 6채 얘기를 했는데 사실 6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주택자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6채 다 합쳐도 이재명 대통령 한 채만도 못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예. 그다음에 그 상속받은 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분의 1 지분이 2개 또 부인 또 받은 것들도 지분이고 또 지역에 있어서 다 이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6채가 아니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금 성남 분당 네. 한 채 똘똘한 한 채죠. 이것이 이게 지금 이제 야당에서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면 따로 관저쳐 가지고 퇴임을 갈 텐데 굳이 그러면 한 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선을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넘은 것 같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비판을 받게 된 이유는 야당에서 비판하는 이유는 한 채를 갖고 갭 투자하는 사람들도 비판하니까 아니 한 채 갖고 자기가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 서울에 한 채 있고 나머지
지역에 가서 직장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여기에 전세 주고 내려간 이런 사람들도 비판하니까 이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다주택자 이 문제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고 핵심 해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을 국민들은 좀 한심하게 볼 거다.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설 연휴 때는 그 구치소 앞에 지지자들이 가서 뭐 세배하는 모습도 있었고 뭔가 결집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있다는 보도는 저는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상현 국민의힘 보통 친윤이로 분류하시잖아요. 올해 설 앞두고 윤 대통령이 1심 선고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전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가 그러니까 늘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 뭐 1년 전에 태도에 비하면 많이 변했죠. 네. 그때는 뭐 금방 지나간다. 나중에 의리 지키면 또 찍어주더라. 이런 얘기해서 좀 그 당시에 구설수에 오르고 그랬는데 네네. 1년 전하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나 입장 바뀐 것이 그때는 탄핵이 되기 전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아스팔트 지표에서는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심지어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50% 가까이 폭등한 지지도가 이런 일도 있어서 네네. 지금은 지금 1심에서 특검에서 지금 사형을 구형했잖아요. 네. 그래서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무슨 그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조용히 1심 선고를 기다리는 입장이고 또 많은 보수의 우리 지지자들도 지금은 그렇게 그 탄핵된 대통령이 처신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내란으로 지금 뭐 거의 다른 재판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자숙하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거기에 옳든 그러든 간에 어떤든 간에 이제 1심 선고가 나오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뭐 다른 사람들도 네. 거기에 사법부의 어떤 판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네. 라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이 보수도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네. 그게 국민들의 대도시의 생각이기 때문에 정치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생각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1년 전과 지금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장동혁 대표가 내일 오후 3시에 이제 선고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선고가 나온 후에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나와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중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지기현 지금 판사가 하는 날 아닙니까? 예. 지기현 판사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는 슬슬 웃으면서 뭐 아주 여유 있게 했지만 판결을 결과는 단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낼 메시지는 뭐 분명하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절연해야죠. 네. 절연을 하더라도 아주 단호하게 네.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지방선거 앞두고 어정쩡하게 당내 보수의 눈치를 봐가면서 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거에서는 이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예. 그런데 지금 보수라고 하는 강경 보수는 뻔해요. 지금 강경 보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선거 때 가면 그 사람들이 민주당 찍습니까?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중도 의원을 확정할 수 있는 중도의 민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게 이번 장동혁 대표에게 주어진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일단 내일 선고 형량 어떻게 나올 걸로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최소한 무기징역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제명 자체가 그것밖에 선택지가 없는 제명이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부분은 네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봤을 때 네. 뭐 실제로 최종적으로는 저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사실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예. 이분에게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어떤 뭐 사면이라든지 이런 선처를 바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네. 또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사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똑같다라고 보여지고 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동안에 보여준 그 윤 전 대통령의 태도이죠. 예. 왜 나를 말리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끝까지 한결같이 나의 생각은 말하자면 위험한 좌파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싶었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못하지 않느냐. 근데 자기가 어떤 헌법적인 규정도 모르고 계엄을 선포한 그런 대통령으로 남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무슨 그 우파 블로거들 입장에서도 끝까지 디펜스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제 이념적으로 경도되신 분들은 윤은 의견을 하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인간 윤석열에 대한 실망감은 매우 클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이 의원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장동혁 대표가 내일 선거 후에 전륜이라고 네. 요즘 표현하죠. 메시지 내놓을 가능성 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장동혁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륜을 주장해 왔던 한동훈 대표는 쳐내면서 전륜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명분을 제시해야 되는데 네. 그럴 수는 있죠. 정치적인 정적인 한동훈 없는 자유우파의 대표 주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네. 상당히 뭐 의원 말씀처럼 사실은 전륜해야만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과 그럼 전륜을 하면서 한동훈을 그렇게까지 세게 내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충돌 지점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당대표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집권 한 200일을 맞았습니다. 예. 정 대표가 당대표로서 어떤 평가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우리 정청래 대표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자기의 독자적 색깔을 내고자 하는 시도가 한풀 꺾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천만다행스러운 것은 평행선을 이루지 않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의도가 전체 당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도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치인들한테는. 예. 그런 면은 다소 다행스럽다라고 보여지고 네네. 한편으로 보면 좀 본인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게 음모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을 가로막는 여당 대표라는 이미지를 자꾸 뭘 대통령이 하면 그 다음날 오히려 뭐 초를 치게 한다든지 속된 말로 이제 그렇게만 엇박자를 냈기 때문에 네네. 본인으로서는 좀 스스로 그런 오해에 대한 어떤 불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조금 더 당을 원만하게 지탱하면서 차기 대안으로서의 이미지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의원님께서는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정청래 대표 여당 대표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 같은 분이 계신 게 참 복이죠. 사실은 복인데 복이요? 복으로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이 우리 잘못이죠. 사실은. 네. 저는 그동안 뭐 정치 주변에서 또 국회의원 하면서도 당 대표를 여러 번 봐왔지만 정청래 대표 같은 어떤 독특한 캐릭터를 갖는 분 처음 봤어요.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겠지만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다. 이런 언어가 당대표 입장에서 야당을 향해서 나오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저는 언어의 품격이나 처신 이런 것은 수준 이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네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 체제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고 네. 부담을 줘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이 언뜻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당이 왜 그래?
혹은 국회가 뭐 일을 잘 못해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최근에 1인 1표제를 이제 관철시켜서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나름대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향후 진로 차원에서는 뭐 1승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러나 합당 문제에서 좌절이 됐고 해서 1승 1패로 지금 난 상태인데요. 지금 그 강성 지지층을 어떤 그 기반으로 해서 네. 본인이 뭔가 자력으로 본인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 정권 초반에 굉장한 위험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고 또 의원 분포도로 보면 친명계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쉽게 개딸들 강성 지지층들 중심으로 또 김어준 씨 도움을 받아서 뭔가 활로를 열어가겠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본인으로 봐서는 어려운 입장이 놓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공천권을 가지고도 보이지 않게 싸울 것이고 또 조국 당과도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인데 예. 본인이 조금 더 자세를 낮추고 지금까지 하던 언행이나 처신 좀 품격 있게 바꾸기를 저는 조언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김 의원님,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지금까지 행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정치적 경험이 없는 게 그대로 소롯이 드러난 부분이고 예. 본인의 힘이 아니라 그 친윤이라고 하는 그 위에 올라탄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본인도 힘겨운 당의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고 본인은 원래는 취임 일성으로도 조금 더 넓게 가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그 윤 전 대통령하고 전련하면서 당을 안정적으로 갖고 가고 싶었으나 실제적으로 보면 한동훈 세력과의 만남 또 본인을 당선시켜준 분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본인을 지지해왔던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네네.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딱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차라리 아까 우리가 뭐 다뤘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조금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고 네. 당도 지방선거에 일정 정도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정상화해야 되는 거고 네. 본인의 원래 또 처음에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너무 친하게 지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저도 예. 만나면 유머러스도 하고. 예. 근데 지금 이미지는 굉장히 고착되고 침울한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예.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이 의원님께서는 장동혁 대표의 그동안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지금 잠깐 말씀하시고 2부에서 조금 더 시간을 쓰시겠습니다. 네네. 장동혁 대표 참 열심히 했죠. 네. 치열하게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네. 그게 이제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던 거 이거 아마 기네스북에 앞으로 깨기가 어려울 정도의 정말 치열한 일이었고요. 8일간 단식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본인의 그렇게 몸을 던져서 한 것에 비해서는 여전히 당이 하나로 되지 못하고 한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토론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민심토론 2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앞서 1부에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또 계속 평가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24시간 필리버스터하고 또 8일간 정말로 제대로 된 단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의 외연이 확장되지 않고 여전히 당이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이 좀 결과적으로 그렇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는 좀 아쉽고요. 그렇지만 당이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좀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위 윤 대통령의 관계에서 모든 것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여기가 지금 시작점이거든요. 네. 그게 한동훈 전 대표 측과도 어떤 그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방향을 잘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방향을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꾸는 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하루에 1도씩 바꾸는 분이 있어요. 하루에 1도씩. 국민들이 보기에는 1도씩 바꿔서는 그게 거의 변화를 못 느껴요. 그런데 천천히 바꾸는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천천히 바꾼 분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자고 나서 확 바꿔버리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확 바꾸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건 아닌 것 같아. 국민들이 이거 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으로 장동혁 대표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윤철현에 대해서 예전에 윤과의 어떤 신의에 대해서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끝난 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또 달라요. 워낙 큰 죄를 사실은 이 엉터리 같은 이 계엄 문제를 발생시켜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지금 누가 있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때거든요.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 전두환 어게인이나 주장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께서 당 대표라고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보수의 진로를 위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윤 어게인을 해달라. 그래야지 본인의 리더십도 살고 본인이 늘 의식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도 자연스럽게 그러면 축소될 거예요.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하고 배현진 의원을 당원권 1년 정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세간에서는 숙청 정치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같은 당내에서 자꾸 합치고 통합해도 부족한데 자꾸 이렇게 뺄셈의 정치라고 왜 이렇게 숙청을 하느냐라는 건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분열의 요소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걸림돌이 자꾸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자꾸 본인을 흔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한 가지만을 보고 두 가지를 못 보는 이유가 그 흔드는 게 뭐예요? 결국 절연을 해라, 윤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계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해달라는 건데 이 부분을 자꾸 건드니까 결과적으로 저렇게 한과도 결별을 하게 된 건데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명분은 갖고 있지만 과연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마음을 사고 있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게 참 아이러니고 구조적으로 이 당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 그렇게 중도적이고 옳은 말씀만 하시니까 그럼 전당대회에서 나오고 붙어.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현 장동혁 지도부가 제발 좀 한동훈 전 대표를 의식하지 말고 그냥 당이 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정치 그런 말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왜 자꾸 한편으로 코끼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한동훈 이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의 어떤 뭐 자꾸 이 사람 쳐내고 저 사람 쳐내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쳐낼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과의 확실한 절연을 하고 본인의 어떤 스탠스를 가져간다면 원칙을 갖고 가져간다면 지금 그 강경 보수들도 아마 이탈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중도위원회 확정될 것이고 지지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 측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입지 몇몇 있는 사람들 입지도 매우 축소될 것이다. 왜 그게 뻔히 답 나와 있는데 왜 이게 그쪽으로 안 가는지 답답해요. 네, 지금 이제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이제 한 105일 오늘로 105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된 한동훈 전 대표 또 조국 대표에 대한 평가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우선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의원님? 우선은 지방선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본인이 뜻하는 게 뭐 지방단체장이 아니고 네. 뭐 대권이고 또 큰 꿈을 갖고 있다라면 네. 본인이 물론 한 번도 그런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보궐선거에 어딘가에 나와서 사실은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선거에 떨어지더라도 뭔가를 예컨대 개항에 간다든지 질 것 같은 승부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강심장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대구의 보궐선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데만 찾아가면 전체적인 본인이 기대하는 그릇에 못 미치는 결과들이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네네.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 자기 크기가 더 줄어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의원님 생각에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쉽지 않을 왜냐하면 거라고요? 나오면 당선돼야 되는데 예. 떨어지면 정치 거의 끝납니다. 또 한 가지는 돼도 쉽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에게 마음을 못 얻고 있어요. 대다수의. 네. 팬덤은 일부 있지만 예. 그 팬덤이 주류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만일 보궐선거에서 출마하면 누구하고 경쟁합니까? 결국은 국민의힘과 경쟁을 하고 민주당과 경쟁하는 3파전일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감정이 엄청나게 쌓일 것이란 예.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의힘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마음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나가서 뭐 콘서트도 하고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얘기했던 말이 뭐 어떤 얘기예요. 지금 상식을 가진 다수가 다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남아있는 당원들은 비상식적인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진짜 보수다. 그러면 나머지 당원들 대다수는 가짜 보수입니까? 이렇게 자꾸 점점 멀어지는 어휘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장점이 많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치를 너무 즉흥적에 너무 표피적으로 한다. 때로는 좀 손해도 보기도 하고 예. 잘못 있으면 빨리 인정도 하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좀 다소 아쉽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보수 당원들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좀 억울한 측면도 있다. 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확장하는데 더 신경을 써서 너무 단기에 승부를 하지 말고 저는 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정말로 측근이라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좀 잠잠히 있다가 결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싸움일 거거든요. 뭐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럴 때 오히려 마지막 단계에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야지 네. 오히려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돌아오는 시간이 빠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전 합당은 일단 물 네. 건너갔지만 네. 조국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쓸 걸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사실은 선택지가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부산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삼파구도에서는 쉽지 않은 방금 한동훈 대표 입장하고 거의 비슷한 입장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컨대 부산에 나간다면 더 문제죠.
전재수하고 예. 경쟁하면서 결국 예컨대 상대적으로 박형준 시장이 온다고 했을 때 예. 박형준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부분이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공공해졌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예.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서 야금야금 많이 차지했고 그동안의 정치적인 관습으로 보면 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의 단체장들이나 네. 의원들도 많이 뽑아줬거든요. 결국에는 입당하면 결국 어디 가겠어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국 혁신당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너무 몸짓을 스스로 죽어가는 걸 키워준 꼴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네네네. 상당히 이도 저도 못하는 국면에 잘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길게 보면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 이후에 당내 들어와서 뭐 자기가 당 대표를 하든 뭐 무슨 국회에 진출을 하든 뭐 이런 형태 국회 안에서의 어떤 활동을 더 강화시키든 간에 네. 그런 후사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방선거 후에 양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잘 될까요? 저는 사실은 민주당 당원 중에서 조국 혁신당하고의 합당을 싫어할 사람이 없거든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예. 정청래 대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이슈 자체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 빨리 흡수해야지. 저거 자그만 거 나가지고 지방선거에도 거치작거린다 그런 입장을 민주당 지지자를 갖기 때문에 네. 의제 자체는 굉장히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의제인데 이게 잘못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공천권이나 자기 권한을 강화시키는 형태. 말하자면 돌아오는 김민석 총리하고 싸우기 위해서 자기 지지층을 넓히는 과정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다. 그런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지나고 나고 혹은 지방 이번 차기 당대표 지나고 난 다음에 합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사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확장이 필요한데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연대에 대해서 손사래를 계속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도 그렇고요. 선거 이후도 그렇고 확장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2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네. 있고 나서 네. 현 지도부가 확실하게 코페르니쿠스적으로 그런 전환을 전략 전환을 해주면 또 정치라고 하는 게 생물이니까요. 네. 바뀔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스탠스를 어정쩡하게 또 조금씩 바꿔가서는 지금 아마 그 개혁신당과의 이준석 정당과의 어떤 연대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 사실 우리 당의 큰 자산인데 예. 좀 경기지사에 좀 출마를 해 주시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네. 어느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다만 현 지도부가 좀 더 통합적인 노력, 국민들이 볼 때 어느 정도의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나와서 더 이상 경기지사 안 나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네네. 지금 본인도 좀 그런 실망한 것 같고 네네. 이준석 전 대표도 이준석 대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변화한다면 이거 뭐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방선거에서 서로 연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국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심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 이용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